검은색 세단에 두꺼운 방탄 유리가 서울 강남의 번잡한 거리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차 안은 외부의 소음 대신 낮고 일정한 엔진음과 값비싼 가죽 냄새, 그리고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유진그룹의 회장 권지혁은 칠흑 같은 슈트를 입은 채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태블릿으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권지혁에게 세상은 통제 가능한 변수와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나뉘었다. 그의 제국인 유진그룹은 전자에 속했다. 그는 숫자를 신뢰했고 감정을 불신했다. 감정은 효율성을 저해하고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불필요한 요소였다. 그의 인생은 분단위로 계획되었고 모든 것은 그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그에게도 통제 불가능한 혹은 통제를 거부하는 단 하나의 변수가 존재했다. 그의 유일한 아들, 권민우. 지역의 눈의 민우는 쓸모없는 반항아이자 감정 과잉의 덩어리였다. 유진을 물려받는 대신 허름한 작업실에서 의미 없는 그림이나 그리고 경영 수업 대신 거리의 시위에나 얼굴을 비추는 아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얼어붙어 있었다. 차가 신호에 걸려 멈춰섰다. 오후의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다. 지역은 무심코 태블릿에서 눈을 들어 젖은 거리 풍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인파가 바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횡단보도 건너편. 작은 약국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익숙한 실루엣. 권민우였다. 낡은 야전 상의의 청바지. 언제나처럼 단정치 못한 모습이었다. 지역은 혀를 차려다 멈칫했다. 민우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지역은 미간을 좁혔다.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다. 트렌치 코트를 입은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뺨에 붙어 있었지만 그 모습마저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지역은 자신이 아들의 사생활에 이토록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다. 그는 민우의 연애사에 관심이 없었다. 그저 또 다른 무의미한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치부해왔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두 사람 사이의 기류가 평범한 연인들의 그것과는 달랐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여자가 무어라 다급하게 말하는 듯 했지만 방탄유리 너머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여자의 말을 듣고 있었다. 지역이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반항적이고 냉소적이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고뇌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듯한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민우가 갑자기 여자를 거칠게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그것은 연인들의 달콤한 포옹이 아니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한 처절한 몸짓이었다. 민우의 팔이 여자의 어깨를 부서져라 감쌌고 그의 얼굴은 여자의 머리카락 속에 파묻혔다. 지역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평생을 감정의 동요 없이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광경은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켰다. 저토록 강렬한 감정, 저토록 절박한 몸짓, 그가 쓸모없다고 무시했던 아들에게 저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그는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다. 여자는 민우의 품에 안겨 잠시 굳어 있다가 이내 주변을 경계하듯 재빨리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여자의 시선이 지역이 탄 차를 향하는 듯했다. 거리는 멀었고 빗줄기는 거셌으며 차의 선팅은 짙었다. 여자가 자신을 보았을 리 없었다.
하지만 그 찰나에 스친 여자의 눈빛. 지역은 숨을 멈췄다. 그 눈빛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을 불러일으켰다. 날카로운 경계심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눈. 지역은 인상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저 눈빛을 어디서 봤던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여자는 곧바로 민우를 밀어내고 무언가를 단호하게 말한 뒤 인파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민우는 여자가 사라진 방향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빗줄기가 그의 온몸을 적셨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은 반항아 권민우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남자처럼 보였다. 지역은 자신이 아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경한 감각에 휩싸였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다. 신호가 바뀌어 있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지역의 눈치를 살폈다. 회장님, 출발할까요? 지역은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정기사, 방금 저 약국 앞에 있던 여자, 누군지 알아봐.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이 실려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미세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차는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역은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의 광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들의 절박한 포옹, 그리고 그 낯선 여자의 눈빛.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자신의 통제된 세계를 위협하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그 여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자신의 아들이 저토록 무너진 모습을 보인 것인가? 지역은 수십 년간 단련된 사업가적 직감을 느꼈다. 저것은 단순한 젊은이들의 치기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질서 속에 끼어드니 오차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 직속 보안팀장인 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실장은 유진그룹의 그림자이자 지역의 가장 은밀한 손발이었다. 한 실장, 지금 즉시 강남역 7번 출구 앞 약국 CCTV를 확보해. 5분 전 영상이야. 거기서 내 아들과 접촉한 여자가 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정체가 뭔지 샅샅이 뒤져. 수화기 너머로 한 실장의 망설임 없는 대답이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역은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거리는 혼잡했다. 하지만 지역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해졌다. 그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 여자가 누구이든 자신의 질서를 방해하는 존재라면 제거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역은 서재에 틀어박혔다. 평소 같으면 저녁 식사 후 간단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다. 그는 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내 서연주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연주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활기차고 따뜻했던 사람. 자신과는 정반대였지만 유일하게 그의 얼음을 녹일 수 있었던 존재. 그녀가 끔찍한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때 지역은 슬픔을 느끼는 대신 분노했다. 자신의 소유물이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있던 존재가 외부 요인에 의해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사고 조사를 지시했지만 결과는 단순 과실로 인한 화재였다. 그는 그 결과를 받아들였고 연주를 기억 속에서 봉인했다. 슬픔은 나약함의 증거였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 낯선 여자의 눈빛이 봉인된 기억을 흔들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죽은 사람이 돌아올 리 없었다. 게다가 그 여자는 연주와 전혀 닮지 않았다. 더 젊었고 인상도 훨씬 날카로웠다. 하지만 왜 자꾸만 그 눈빛이 연주가 그에게 실망했을 때 짓던 표정과 겹쳐 보이는 것일까? 지혁은 고개를 흔들며 불쾌한 상념을 떨쳐냈다. 피로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통제 불능의 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망상을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한 실장의 보고를 기다리기로 했다. 한 실장의 능력이라면 내일 아침까지는 그 여자의 신상 정보가 자신의 책상 위에 올라와 있을 터였다. 그때 서재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우였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에 지혁은 놀라움을 감췄다. 민우가 먼저 자신을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다. 평소의 반항기 대신 짙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다. 지혁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아들을 차갑게 응시했다. 무슨 일이지? 또 사고라도 쳤나? 민우는 아버지의 가시 돋친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젖은 수건을 손에 쥔 채 바닥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혹시 태신그룹 최만식 회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태신그룹은 유진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경쟁사였고 최만식은 지역이 가장 경멸하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스러운 늙은이, 쓰레기지. 왜 묻나? 지역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날카로운 경계심이 고개를 들었다. 아들이 왜 갑자기 최만식을 언급하는 것일까?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다. 빗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의 눈시울이 붉었다. 아닙니다. 그냥 요즘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려서요. 민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몸을 돌렸다. 쉬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서재를 나가버렸다. 지혁은 닫힌 문을 노려보았다. 오늘 하루는 온통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었다. 낯선 여자와 절박한 포옹을 나누던 아들, 죽은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여자의 눈빛, 그리고 이제는 갑자기 경쟁사 회장의 안부를 묻는다. 이 모든 것들이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불길한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민우가 만난 여자, 그리고 태신의 최만식.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 지혁은 즉시 한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조사 범위를 넓혀 그 여자와 권민우, 그리고 태신그룹 최만식 사이의 모든 연관점을 찾아내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지혁은 전화를 끊고 어둠이 내린 정원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그의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 거리에서 본 그 낯선 미녀가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 조사가 자신의 세계를 뿌리째 뒤흔들 진실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이른 아침, 유진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권지혁은 통유리창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서울의 아침을 내려다보았지만 그의 시선은 도시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완벽하게 정돈된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긴급 결제 서류가 쌓여 있었지만 그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한 사람, 한 실장의 보고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어젯밤의 불길한 예감은 하룻밤 사이에
더욱 짙어져 그의 내면을 잠식하고 있었다. 아들의 낯선 절박함, 태신그룹에 대한 갑작스러운 질문,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낯선 여자의 정체, 이 모든 것이 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권지혁은 이런 불확실성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는 답을 원했고 지금 당장 원했다. 마침내 집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실장이 그림자처럼 들어왔다. 그는 유진그룹 보안팀의 수장이자 권지혁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에서 밤샘 조사의 고단함이 묻어났다. 그는 지역의 책상 앞에 멈춰 서서 태블릿을 내밀었다. 보고 드립니다. 한 실장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지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존재하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어제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불쾌감이 실렸다. 한 실장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어젯밤 확보한 CCTV 영상을 띄웠다. 비에 젖은 흐릿한 화면 속 민우와 그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어제 확보한 모든 각도의 영상입니다. 이 여성의 얼굴을 캡처하여 경찰청의 안면 인식 시스템,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출입국 관리 기록, 운전면허 정보까지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식 데이터와 대조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결과는 불일치입니다. 단 한 건의 기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여성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입니다. 권지혁은 태블릿을 노려보았다. 영상 속 여자는 분명히 실존했다. 그러나 국가는 그녀를 모른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신원불명이 아니었다. 의도적인 은폐였다. 행적은 지역이 짧게 물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실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약국 앞에서 사라진 여자의 동선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민우 군과 헤어진 직후 이 여성은 의도적으로 CCTV 사각지대만을 골라 이동했습니다. 골목길로 진입한 뒤 공중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른 인상착의로 변장했습니다. 화면에는 모자를 눌러쓰고 평범한 후드티를 입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여자가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잡혔다. 그리고 신도림역 환승 구간. 가장 인파가 붐비는 곳에서 완벽하게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요원의 움직임입니다.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권지혁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차가운 가죽의 감촉이 그의 분노를 식혀주지 못했다. 아들이 고작 반항심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유령과 얽힐 리가 없었다. 이것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심각한 문제였다. 태신그룹과의 연관성은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민우 군이 최만식 회장을 언급한 직후라 저희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 있습니다. 한 실장의 대답은 신중했다. 그는 섣부른 추측을 하지 않았다. 권지혁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렸다. 규칙적인 소리가 그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했다. 계속 주시해. 그 여자가 유령이라면 그 유령을 만나러 다니는 내 아들을 미행해. 하지만 들키지 마. 상대가 전문가 수준이라면 내 아들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알겠습니다. 한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갔다. 다시 혼자가 된 지역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다. 5년 전 화재 사고로 잃은 아내 서연주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연주는 따뜻한 햇살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의 얼어붙은 세계에 유일하게 온기를 불어넣던 사람이었다. 그녀의 죽음은 지역에게서 마지막 남은 감정의 파편마저 앗아갔다. 그는 어제 본 그 낯선 여자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었다. 빗물에 젖은 날카로운 턱선, 경계심으로 빛나던 차가운 눈매, 연주와는 전혀 닮지 않았다. 연주는 부드럽고 온화했다. 그 여자는 위험하고 날카로웠다. 그런데 왜 자꾸만 그 여자의 눈빛이 기억 속 연주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일까? 지역은 기억을 더듬었다. 연주가 죽기 몇 주 전, 두 사람은 크게 다퉜다. 지역이 태신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리하게 하청업체를 압박했을 때였다. 연주는 처음으로 그에게 소리치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당신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순간 연주의 눈에서 스쳤던 깊은 슬픔과 단호한 경멸, 어제 본 그 여자의 눈빛이 바로 그것과 닮아 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러나 동시에 깊은 상처를 간직한 눈. 지역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말도 안 되는 망상이다. 연주는 죽었다. 그는 불에 탄 별장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변한 시신을 확인했다. DNA 검사 결과도 일치했다. 모든 절차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야말로 지금 그의 의심을 부채질했다. 모든 것이 너무 깔끔하게 처리되었다. 그는 당시 슬픔보다는 일 처리의 효율성에만 집중했다. 아내가 죽은 사고 현장을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았고, 그저 보고서로만 모든 것을 접했다. 만약, 아주 만약에 그는 불길한 상상을 떨쳐내려 했었다. 그 여자가 연주일 리는 없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연주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었다. 혹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연주를 연상시키는 인물을 아들에게 접근시켰을 수도 있었다. 태신의 최만식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간이었다. 권지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의혹의 거미줄이 촘촘하게 짜이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누구이든, 아들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든, 그는 이 불확실성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것이 죽은 아내의 유령이라 할지라도 그는 즉시 보안실 내선 번호를 눌렀다. 한 실장, 5년 전 사모님 화재 사고 관련 자료 전부 다시 가져와. 조사 보고서, 현장, 감식 사진, DNA 검사 결과지, 원본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확인할 생각이었다. 유령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그는 과거의 무덤을 다시 파헤쳐야 했다. 한 실장이 이끄는 유진그룹의 그림자, 즉 보안팀은 난관에 봉착했다. 그 유령 여자는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기술을 비웃기라도 하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신도리멱의 수많은 인파 속으로 스며든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감쪽 같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 및 사설 데이터망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의 행방은커녕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권지혁의 집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 실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여자의 행적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전문적인 방해 공작과 의도적인 흔적 지우기가 확인되었습니다. 권지혁은 이미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그 여자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됐다. 유령을 쫓는 건 시간 낭비야.
지역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눈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이제부터 타겟은 권민우다. 내 아들이 그 유령과 접촉하는 유일한 창구야. 그놈이 뭘 하고 다니는지, 누굴 만나는지,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 전부 감시해.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지역의 명령이 떨어지자 보안팀의 모든 역량이 권민우에게 집중되었다. 그의 홍대 작업실 근처에는 환경미화원으로 위장한 요원들이 배치되었고 그의 차량에는 초소형 GPS 추적기가 부착되었다. 그의 모든 통신 내역은 실시간으로 감청되기 시작했다. 지역은 자신의 아들이 과연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처음 며칠간의 보고서는 지역의 경멸감만 부채질할 뿐이었다. 권민우의 일상은 여전히 한심했다. 늦은 기상, 의미 없는 스케치, 그리고 저녁이면 이어지는 친구들과의 술자리.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감시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한 실장은 베테랑이었다. 그는 이 평온함 속에 숨겨진 미세한 불협화음을 놓치지 않았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며칠 뒤, 한 실장이 긴급 보고를 올렸다. 민우 군이 자신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작업실에 두고 다니거나 일부러 전원을 꺼두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지혁은 미간을 좁혔다. 이유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어제 매우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한 실장이 태블릿 화면에 영상을 띄웠다. 민우가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의 차를 버려두고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그것도 모자라 중간에 2번이나 하차했다가 다음 열차를 타는 등 고전적인 미행 따돌리기 수법을 사용했다. 권지혁은 화면 속 아들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저것은 그가 알던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침착하고 냉정하며 지극히 계산적이었다. 민우는 종로의 한 허름한 뒷골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다시 나왔다. 감시팀이 확인한 결과 그는 그곳의 불법 전파상에서 현금으로 선불폰, 이른바 대포폰을 구입했다. 그날 이후 권민우의 행동 패턴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2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낮에는 여전히 무기력한 예술가 행세를 했지만 밤이 되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대포폰을 사용해 누군가와 극도로 짧은 통화를 했고 이동 시에는 반드시 택시와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하며 동선을 꼬았다. 이건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한 실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우 군은 전문적인 보안 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 중 하나가 미행을 붙었지만 명동의 인파 속에서 따돌려졌습니다. 일부러 쇼윈도에 비친 모습을 확인하며 미행 여부를 체크했습니다. 권지혁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아들이 사실은 자신의 정예 보안팀을 따돌릴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속았다는 분노보다 자신이 아들의 본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큰 모욕감을 느꼈다. 그 오만함이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거리에서 본 그 유령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돕는 전문가 수준의 아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작전의 일부였다. 지혁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아들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를 완벽하게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조사에 초점을 바꿔
지혁이 얼음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들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다. 저들의 목표가 유진 그룹인가 아니면 태신 그룹인가 민우가 왜 저토록 필사적으로 그 여자를 돕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 민우에 대한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동안 지혁은 또 다른 지시를 내렸다. 5년 전 아내 서연주의 화재 사고 관련 서류 일체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슬픔에 잠겨 혹은 슬픔을 외면하느라 제대로 보지 못했던 보고서들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깔끔했다. 누전으로 인한 발화, 신속한 현장 감식,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는 DNA 검사 결과.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 지역의 눈에는 그 완벽함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장의 신상 파일을 확인했다. 그는 사건 종결 직후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을 거듭해 지금은 본청의 요직에 앉아 있었다. 그 승진 뒤에 태신그룹 최만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도 희미하게 존재했다. 만약 5년 전에 그 화재가 사고가 아니었다면,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연주를 제거하고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조작했다면 지역은 불길한 상상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상상의 중심에는 최만식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들이 왜 하필 그 시점에 최만식을 언급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한 실장에게서 다급한 무전이 날아들었다. 회장님 타겟이 움직입니다. 지역은 즉시 집무실의 대형 스크린으로 실시간 감시 영상을 연결했다. 이번엔 또 어디지 PC방인가? 아닙니다. 패턴이 다릅니다. 한 실장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포폰으로 통화 후 은행 ATM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전부 만원권입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포대교를 넘어 구로동의 폐공장 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권지혁의 눈이 번뜩였다. 드디어 유령의 발자국이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 여자는 숨어 있었고 민우는 그 은신처에 보급품을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다. 5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의 장막이 걷히기 직전이었다. 전 병력 비상. 팀을 둘로 나눠 A팀은 외곽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B팀은 절대 들키지 말고 타겟을 끝까지 추적해.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의 아지트를 찾아내.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세계를 위협하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차가운 분노와 함께 진실을 마주하려는 위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권지혁은 자신이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한 실장의 정예보안팀은 전통적인 미행과 감시에는 능했지만 지금 그가 상대하는 적은 그들의 방식을 비웃고 있었다. 권민우는 유령처럼 그들의 감시망을 빠져나갔고 그 유령 여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존재처럼 행세했다. 재래식 무기로는 그림자를 잡을 수 없었다. 지역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유진그룹의 심장부 RD센터 지하 5층에 위치한 섹터 7의 가동을 승인했다. 섹터 7은 유진의 가장 비밀스러운 부서로 공식적으로는 차세대 AI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었지만 실제로는 경쟁사들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고 유진의 철벽 보안을 구축하는 사이버 전쟁 전문가 집단이었다. 그들은 기업 스파이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지역의 가장 예리한 창이었다. 목표는 권민우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대포폰의 모든 신호를 역추적하십시오. 단순 통화가 아닐 겁니다.
더 깊은 암호화 프로토콜이 숨어 있을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신호의 종착지를 찾아내십시오. 섹터 7의 팀장이 지혁의 지시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 윤리나 사생활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결과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몇 시간 만에 결과가 나왔다. 한 실장의 팀이 며칠간 놓쳤던 것을 섹터 7은 단 몇 시간 만에 해냈다. 그들은 민우의 대포폰이 단순한 음성 통화가 아니라 군용 수준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특정 지점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신호는 완벽하게 세탁되었지만 섹터 7의 슈퍼컴퓨터는 그 근원지를 찾아냈다. 구로동에 버려진 철강 공장이었다. 곧 철거될 예정인 유령 건물. 권지혁은 한 실장의 지상팀을 외곽에 배치시켰지만 그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는 더 확실한 눈이 필요했다. 스펙터를 띄워 그의 명령에 섹터 7은 유진이 보유한 최첨단 스텔스 드론 스펙터를 이륙시켰다. 스펙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특수 도료로 덮여 있었고 거의 완벽한 무소음으로 비행하며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와 초고감도 지분 마이크를 탑재하고 있었다. 지역은 현장 근처에 세워진 위장된 지휘 차량 안에서 스펙터가 전송하는 실시간 영상을 지켜보았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고 있었다. 드론의 열화상 카메라는 폐공장의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흑백의 세계로 바꿔놓았다. 그리고 잠시 후 익숙한 여론이 감지되었다. 권민우였다. 민우는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다. 그는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초조해 보였다. 무거운 더플백을 들고 주위를 끊임없이 경계했다. 지혁은 아들의 저런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그가 알던 철부지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위험한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인 요원만이 서 있었다. 그때 건물의 가장 깊숙한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여론이 나타났다. 그 여자였다. 이번에는 짙은 갈색 머리 가발 대신 검은색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여자는 민우에게 다가와 더플백을 건네받았다.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눴다. 드론의 지분 마이크가 그들의 목소리를 잡아냈지만 빗소리에 섞여 명확하지 않았다. 민우가 무어라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여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그녀는 민우의 어깨를 짧게 두드리고는 더플백을 들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공장을 빠져나갔다. 타겟을 바꿔 여자를 추적해. 지역이 명령했다. 스펙터 드론이 소리 없이 여자의 뒤를 따랐다. 여자는 폐공장의 미로 같은 복도를 능숙하게 지나 지하로 향했다. 그곳은 오래된 변전실인 듯했다. 그녀는 두꺼운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젠장. 지역이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섹터 7은 준비되어 있었다. 회장님, 건물 외벽에 환풍구를 찾았습니다. 내부로 진입합니다. 드론이 환풍구 근처로 접근하자 본체에서 손가락만 한 크기의 자율주행 프로브 탐사정과 분리되어 낡은 환풍구 틈새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지휘 차량의 모니터가 프로브의 시점으로 바뀌었다. 먼지 쌓인 환풍구 내부를 지나자 마침내 변전실 내부가 보였다. 그곳은 누군가 오랫동안 거주한 흔적이 역력했다. 간이 침대, 통조림 상자들, 그리고 복잡한 통신 장비가 놓여 있었다. 여자는 더플백을 내려놓고 모자를 벗었다. 그리고 지역은 숨을 멈췄다. 여자가 거추장스러운 짙은 갈색 가발을 벗어 던졌다. 드러난 것은 짧게 자른
검은색 머리카락이었다. 이어서 그녀는 눈에서 푸른색 컬러 렌즈를 빼냈다. 그녀는 지독히 피곤한 얼굴로 세숫대야에 받아놓은 물에 얼굴을 씻었다. 지역은 모니터 화면을 확대하라고 명령했다. 화면이 거칠게 확대되었다. 여자가 고개를 들고 깨진 거울 조각으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물에 젖은 얼굴, 날카로워진 콧날, 팽팽해진 광대뼈. 분명 성형 수술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낯선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 지독한 피로와 슬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도끼가 서린 그 익숙한 눈빛, 지역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 속 여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가리켰다. 아주 희미하게 오래된 흉터 자국이 남아 있었다. 자신이 결혼 전 그녀에게 선물했던 날카로운 머리핀에 긁혀 생긴 상처였다. 불가능했다. 그녀는 5년 전 그 화재 속에서 죽었다. 그는 타버린 유골을 확인했다. DNA 검사도 일치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저 여자는, 지역은 자신의 통제된 세계가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이성의 성벽이 산산조각 났다. 진실이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 여자는 자신의 아내였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 서연주였다. 지휘 차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니터 속에서 5년 전에 죽었던 아내 서연주가 물에 젖은 얼굴로 깨진 거울을 응시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 이성을 기반으로 구축된 그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5년간의 애도, 5년간의 부재, 5년간의 상실감이 거대한 기만극으로 변해버렸다. 그의 첫 번째 충동은 한 실장에게 당장 지하 변전실을 급습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당장 그녀를 끌어내서 자신의 눈앞에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가까스로 그 충동을 억눌렀다. 그의 분노는 너무나 거대해서 오히려 그를 차갑게 만들었다. 그는 5년 동안이나 자신을 속인 이 연극의 공범, 자신의 아들부터 만나야 했다. 철수해. 그가 마이크에 대고 낮게 명령했다. 스펙터 드론의 프로브가 조용히 환풍구에서 빠져나왔고, 폐공장을 둘러쌌던 모든 그림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한 실장. 자네는 5년 전 화재 사고 기록, 특히 DNA 검사 관련 자료를 가져와 검사를 진행했던 연구소 담당자, 그리고 당시 보고 라인에 있던 모든 놈들을 샅샅이 뒤져 누가 감히 나를 속였는지 알아내야겠다. 지역은 저택으로 돌아왔다. 대리석 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그의 구두 밑창을 통해 전해졌다. 이 집은 연주가 직접 설계하고 꾸민 공간이었다. 그녀가 죽은 후 그는 이 집의 어떤 가구도 바꾸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그녀를 기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공간이 거대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거짓된 무대 위에서 5년을 살았다. 그는 불도 켜지 않은 거실 중앙 소파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다. 시간은 지옥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그는 머릿속으로 지난 5년을 복기했다. 연주의 장례식, 무감각하게 조문객을 맞던 자신, 그리고 그 옆에서 눈물조차 흘리지 않고 아버지를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던 아들. 권민우. 그는 민우의 그 눈빛을 단순한 반항심이라고 치부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비뚤어지게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민우는 진실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진실을 의심하고 있었다. 자신만이 이 거대한
사기극의 유일한 관객이었다. 아들은 그를 경멸했던 것이다. 진실조차 꿰뚫어보지 못하는 무능하고 오만한 아버지를. 새벽 2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우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들어섰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실루엣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늦었군. 지역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려 퍼졌다. 작업실 일이었나? 아니면 더 중요한 임무였나? 민우는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역시 오늘 밤 아버지의 감시망이 자신을 덮쳤음을 직감했을 것이다. 지역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아들을 덮쳤다. 그는 더 이상 돌려 말할 인내심이 없었다. 살아있더군. 서연주, 내 어머니 말이다.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동공과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뒷걸음질 치려다 소파에 다리가 걸려 주저앉을 뻔했다. 아, 아버지. 그게 언제부터였지? 지역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이 우스꽝스러운 연극에 놀아나는 동안 너는 내 어머니와 함께 나를 비웃고 있었나? 언제부터냐고 물었다. 지역의 고함이 거실을 울렸다. 그것은 5년 만에 처음으로 터져 나온 통제되지 않은 감정의 폭발이었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에 공포와 함께 깊은 분노가 서렸다. 5년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이 마침내 깨지는 순간이었다. 1년 전입니다. 민우가 마침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러 왔던 울분이 터져 나왔다. 비웃었다고요. 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1년 전 어머니가 남긴 유품 속에서 저에게만 남긴 단서를 발견했어요. 제가 혹시라도 진실을 의심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어머니는 살아계셨어요. 하지만 그건 사는 게 아니었어요.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낯선 얼굴로 숨어 지내고 아들조차 마음대로 안아보지 못하는 게 그게 사는 겁니까? 지역은 아들의 울부짖음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 화재 사고가 아니었어. 지역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암살 시도였죠. 누구지? 아버지가 가장 경멸하는 그 인간이요. 태신그룹, 최만식, 그 이름이 나오자 거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지역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민우는 지난 1년간 자신이 알게 된 끔찍한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최만식의 비자금 장부를 우연히 발견하셨어요. 단순한 비자금이 아니라 정계와 검찰을 쥐고 흔드는 거대한 검은 돈의 흐름이었죠. 최만식은 그걸 덮기 위해 어머니를 제거하려 했던 거예요. 별장에 불을 지르고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심지어 DNA 검사 결과까지 바꿔치기 했어요. 연주는 화염 속에서 겨우 탈출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민우와 지역마저 위험해질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죽음을 택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얼굴까지 바꾸며 유령처럼 숨어 살았다. 지난 5년간 그녀는 혼자서 최만식을 무너뜨릴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지역은 휘청거렸다. 그는 소파를 붙잡고 겨우 몸을 가누었다.
모든 것이 아기가 맞았다. 연주의 죽음 이후 태신의 사업이 이상할 정도로 순조롭게 풀렸던 것. 자신을 방해하던 정계의 인물들이 갑자기 등을 돌렸던 것. 그 모든 것 뒤에 연주의 피로 얼룩진 최만식의 돈이 있었던 것이다. 그의 분노는 아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지독한 혐오감과 최만식을 향한 사리로 변했다. 그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 그는 아들이 이 끔찍한 비밀을 짊어지고 혼자 싸우는 동안 그를 한심한 반항아 취급했다. 자신은 오만함에 눈이 먼 멍청이에 불과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믿지 못하셨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다시 낮아졌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감정보다 유진그룹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거라고. 최만식과 적당히 타협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셨어요. 그 말은 지역의 심장에 밝힌 마지막 비수였다. 지역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로 타오르지 않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재처럼 그보다 더 위험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지금 어디 있지? 민우가 말한 아지트는 임시 거처일 뿐일 터. 그녀를 만나야겠다. 서울의 오래된 항구 근처. 낡은 컨테이너 야적장 깊숙한 곳에 버려진 창고가 있었다. 겉보기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했지만 그 내부는 최첨단 보안 장비로 개조되어 있었다. 권민우가 복잡한 보안 코드를 입력하자 두꺼운 강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권지혁은 굳은 얼굴로 아들의 뒤를 따랐다. 5년간의 기만 끝에 그는 마침내 진실의 심장부로 들어서고 있었다. 내부는 뜻밖의 안락했지만 모든 것이 임시적이고 기능적이었다. 한쪽 벽면은 복잡한 모니터들로 가득 차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해킹 장비와 위조 신분증들이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한 여자가 총을 든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지혁이 모니터를 통해 본 그 얼굴. 성형으로 변했지만 그 눈빛만은 선명한 아내. 서연주였다. 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니터로 확인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 그의 전신을 강타했다. 5년의 세월과 고통이 그녀의 얼굴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아니,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어떻게 파괴해야 했는지 똑똑히 보였다. 그가 알던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낯선 여자의 얼굴 위로 얼음처럼 차가운 경계심만이 남아 있었다. 여기까진 무슨 일이죠? 회장님 서연주의 목소리는 그녀의 얼굴만큼이나 낯설었다. 건조하고 날카롭고 지독한 원망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지역을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여보라는 말은 5년 전 화염 속에서 재가 되어버린 듯 했다. 그녀의 총구는 흔들림 없이 지역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버지가 모든 걸 아셨어요. 민우가 다급하게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다. 하지만 연주는 총을 내리지 않았다. 알았다고 뭘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5년을 지옥 속에서 버텼는지, 아니면 당신이 내 죽음조차 사업적 손실 정도로만 취급했다는 걸. 연주. 지역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틀렸었어. 그가 내뱉을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수천 개의 질문과 분노, 죄책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의 낯선 얼굴과 총구 앞에서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다. 틀렸다고 연주가 조소했다. 당신은 항상 틀렸어요. 5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당신이 조금만 더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당신의 그 오만한 통제 욕심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면 난 이런 괴물이 되지 않아도 됐어. 연주는 마침내 총을 내렸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지역을 겨누고 있었다. 민우가 아니었다면 당신을 여기까지 들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두려워. 당신은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유진그룹의 이익을 위해 최만식과 타협할 인간이니까. 그것은 민우에게 들었던 말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였다. 지역은 부정할 수 없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분명 그렇게 했을지도 몰랐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던졌다. 아니, 이젠 아니야. 그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다. 그놈은 내 아내를 죽이려 했고, 내 아들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5년간 나를 속였어. 타협은 없어. 그놈을 내 손으로 지옥에 쳐넣을 거야. 그제야 연주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지독한 피로감에 휩싸인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5년간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당신이 태신과의 경쟁에만 미쳐 있을 때, 난 당신을 돕고 싶었어. 최만식의 약점을 찾으려고 했지. 그녀는 우연히 최만식의 개인 별장에 숨겨진 금고를 열게 되었다. 그 안에는 암호화된 USB가 있었다. 그녀가 호기심에 그것을 열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음을 깨달았다. 그건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어. 연주의 목소리가 증오로 떨렸다. 그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검은 돈의 지도였어. 태신그룹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검찰, 법원, 그리고 청와대까지 매수했는지 상세하게 기록된 원본 장부였지. 그 돈으로 법안이 바뀌었고 경쟁 기업들이 부당하게 무너졌으며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 갔어. 그녀는 5년 전 화재 사고 역시 그 장부의 존재를 눈치챈 최만식이 고용한 전문 암살팀에 의해 저질러진 일임을 밝혔다. 내가 왜 당신에게 가지 않았는지 알아. 연주가 지역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최만식의 손길은 검찰과 경찰 깊숙이 뻗어 있었어. 내가 만약 당신에게 갔다면 당신은 분명 공식적인 루트로 그를 고발하려 했겠지. 그럼 우린 둘 다 죽었을 거야. 증거는 사라지고 최만식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겠지. 그녀는 지역의 오만함과 법에 대한 맹신이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최만식의 감시망 밖에서 그 원본 장부를 손에 넣을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내가 가진 건 사본 몇 장뿐이야.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기엔 부족해. 원본이 필요해. 최만식의 집무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그 서버. 그 안에 원본이 있어.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지역과 연주, 그리고 민우.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적을 겨누고 있었다. 지역은 배신당한 분노와 뒤늦은 죄책감으로, 연주는 5년간의 복수심으로, 민우는 두 사람을 모두 지키기 위해 내 자원을 사용해. 지역이 망설임 없이 말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섹터 7의 해커들, 한 실장의 보안팀, 그리고 유진의 막대한 자금력까지. 연주가 지역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좋아. 연주가 힘들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모든 작전의 지휘는 내가 해. 당신은 자금과 인력만 제공해. 그리고 민우. 그녀가 아들을 바라보았다. 넌 이제 빠져. 여긴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너무 위험해. 싫어요. 민우가 즉각 반발했다.
내가 없었다면 두 분은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난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라고요. 민우의 말에 지혁과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은 지난 1년간 그들보다 훨씬 더 강인하게 성장해 있었다. 마침내 깨지기 쉬운 연대가 형성되었다. 복수를 위한 그림자 속의 동맹이었다. 권지혁의 무한한 자원, 서연주의 5년간 축적된 정보와 복수심, 그리고 권민우의 대담함과 두 세계를 잇는 연결고리.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철옹성 같던 태신그룹의 회장 최만식을 무너뜨릴 유일한 증거. 원본 장부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버려진 컨테이너 창고, 즉 서연주의 임시 아지트는 이제 유진그룹의 막대한 자원과 연결된 비밀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권지혁은 5년간의 오만과 무지를 속죄하듯 자신의 모든 역량을 이 위험한 작전에 쏟아부었다. 그의 분노는 차가운 전략으로 변모했고, 죄책감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결단력으로 바뀌었다. 최만식은 자신이 신이라도 된 줄 아는 놈이야. 연주가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 앞에 서서 태신그룹의 내부 구조도를 띄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 그 안에는 지역을 향한 원망 대신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그 오만함이지. 그는 자신이 공격받을 리 없다고 맹신하고 있어. 지역은 그녀의 분석에 고개를 끄덕였다. 오만한 적은 스스로 무너지는 법. 우리가 그 토대를 조금만 흔들어주면 돼. 그는 즉시 자신의 집무실로 복귀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유진그룹의 회장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5년 전 아내를 잃었던 그날의 지옥불보다 더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즉시 유진그룹의 핵심 전략기획실과 법무팀, 그리고 섹터 7의 수장들을 비공개로 소집했다. 지금부터 유진그룹은 태신그룹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 그의 폭탄 선언에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유는 묻지 마. 이건 내 개인적인 전쟁이다. 실패는 용납하지 않아. 태신의 숨통을 끊을 때까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다. 반격의 1단계는 혼란이었다. 지역은 자신이 비밀리에 소유한 언론사들과 경제 전문 채널들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태신의 주력 계열사인 태신건설이 참여한 동남아시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루머를 퍼뜨려 지역이 지시했다. 증거는 필요 없어. 의혹이면 충분해. 시장은 진실보다 공포에 먼저 반응하니까. 몇 시간 만에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태신건설의 자재 독점 문제, 현지,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작지만 치명적인 의심들이었다. 그와 동시에 유진그룹의 자금 운용팀은 복잡한 파생 상품을 통해 태신그룹의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고래가 물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최만식은 이 공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이것을 유진의 권지혁이 벌이는 흔한 땅 따먹기 싸움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라고 고함쳤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이미 번져나가고 있었다. 태신의 주가가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소란은 연막이었다. 지혁이 외부에서 태신의 시선을 교란하는 동안 연주와 민우는 훨씬 더 위험한 목표를 노리고 있었다. 최만식의 원본 장부는 그의 집무실 서버에 있어. 연주가 컨테이너 본부에서 새로운 정보를 브리핑했다. 하지만 그곳은 펜타곤보다 더한 요새야. 물리적 접근은 불가능해.
하지만 대안이 있어. 그녀가 모니터에 한 남자의 사진을 띄웠다. 태신그룹의 CFO, 즉 재무총괄이사인 박동식이었다. 최만식의 유일한 약점이지. 그는 아무도 믿지 않지만 이 박동식만큼은 자신의 금고지기로 신임해. 최만식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원본장부의 실시간 미러링 백업 서버를 박동식의 개인 펜트하우스에 설치해뒀어. 지역의 눈이 번뜩였. 그 펜트하우스. 접근이 가능한가 최첨단 보안 시설이지만 한 가지 허점이 있어. 연주가 펜트하우스의 내부 도면을 확대했다. 박동식은 미식가에다 편집증 환자야. 그는 매일 저녁 7시 특정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공수된 저녁 식사만을 먹지. 배달원은 건물 로비에서 음식을 전달하지만 박동식의 개인 비서가 그걸 받아서 펜트하우스까지 직접 운반해. 민우가 입을 열었다. 내가 가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역과 연주가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5년간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모든 걸 거셨고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민우는 더 이상 철부지 반항아가 아니었다. 그는 이 전쟁의 중심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연주는 아들의 눈빛에서 5년 전의 자신을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섹터 7의 지원이 필요해. 박동식의 펜트하우스 보안 시스템은 유진의 것과 유사한 프로토콜을 사용해. 우리가 실시간으로 해킹 지원을 해야 해. 작전은 신속하게 계획되었다. 지역은 박동식이 이용하는 레스토랑의 배달 시스템에 자신의 인력을 심었다. 민우는 완벽한 배달원으로 위장했다. 그리고 그의 손목시계에는 섹터 7이 개발한 초소형 보안, 무력화 장비와 비상통신기가 장착되었다. 작전 당일 저녁 7시. 지역은 유진그룹의 집무실에서, 연주는 컨테이너 본부에서 동시에 숨을 죽였다. 모니터에는 민우의 보디캠에서 전송되는 1인칭 시점의 영상이 흔들리고 있었다. 민우는 태연한 얼굴로 펜트하우스 로비에 도착했다. 박동식의 비서가 까다로운 표정으로 음식을 확인하고 그를 돌려보냈다. 1차 관문 통과. 하지만 민우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비상계단으로 숨어들어 미리 파악해둔 환기구를 통해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 통로로 잠입했다. 연주가 수년간 모아온 건물의 청사진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지금이다. 섹터 7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30초간 마비시켜. 지역이 섹터 7에 명령했다. 민우는 마비된 엘리베이터 상단으로 기어 올라가 펜트하우스 바로 아래층에서 멈췄. 연주 보안 시스템 루프 시작해. 연주가 다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펜트하우스의 모든 CCTV가 5분 전의 영상으로 고정되었다. 5분 남았어. 아들, 서둘러. 민우는 펜트하우스 내부로 잠입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그는 박동식의 서재를 찾아냈다. 연주가 알려준 대로 거대한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 문제의 서버가 붉은 빛을 깜박이며 작동하고 있었다. 시간이 없어. 다운로드는 불가능해. 민우가 속삭였다. 알고 있어. 섹터 7이 만든 기생충을 설치해. 연주가 지시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USB처럼 생긴 작은 장치를 꺼내 서버의 예비 포트에 꽂았다. 그 장치는 데이터를 즉시 빼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가장 트래픽이 적은 시간에 데이터를 압축하여 유진의 비밀 서버로 전송하는 하드웨어 스파이웨어였다. 설치 완료. 민우가 장치를 완벽하게 숨기고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다. 삑삑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박동식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젠장 비서가 아니라 직접 내려갔나 봐. 연주가 비명을 질렀다. 민우는 서재 안에 어두운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박동식은 콧노래를 부르며 서재로 들어왔다. 그는 서버가 있는 비밀 공간으로 다가갔다. 민우는 숨을 멈췄다. 만약 들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박동식은 서버 앞에 온도계를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서재를 나갔다. 민우는 그가 거실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1분을 더 기다렸다. 지금이야. 뛰어 지역이 고함쳤다. 민우는 서재를 빠져나와 베란다로 향했다. 그는 지체 없이 베란다 난간을 넘어 미리 설치해둔 와이어를 타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컨테이너 본부로 돌아온 민우는 탈진한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해냈다. 기생충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다. 지역은 집무실에서 태신의 주가 차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1차 공격으로 태신의 시가 총액 수천억 원이 증발해 있었다. 반격의 서막은 성공적으로 올랐다. 이제 그들은 최만식의 심장에서 피를 빨아먹을 기생충이 데이터를 전송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태신그룹의 회장실은 냉기류가 감돌았다. 최만식은 유진그룹 권지혁의 공격이 생각보다 집요하고 아프게 들어오자 처음에 그 거만했던 여유를 잃어가고 있었다. 단순한 주가 방어전이 아니었다. 권지혁은 마치 태신의 가장 약한 고리만을 정확히 알고 찌르는 것 같았다.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 해외 자본을 이용한 공매도, 그리고 정관계 로비 라인에 대한 미묘한 압박까지 젠장할 늙은이. 최만식은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그는 권지혁을 자신과 동료의 인간으로 여겼다. 탐욕스럽고 무자비하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지만 지금의 공격 방식은 권지혁답지 않게 교묘하고 은밀했다. 마치 자신의 내부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 나쁜 정확성이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그의 금고직이 박동식 이사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박살난 외장 하드디스크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펜트하우스에. 그 서버가. 박동식은 공포에 질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최만식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맹수의 경계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 서버는 그의 생명줄이었다. 지난 20년간 그가 대한민국을 주무르며 쌓아 올린 모든 검은 거래의 원본 장부. 그것이 털렸다고 무슨 일이냐? 똑똑히 말해. 박동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서버 자체는 무사했지만 내부 보안 로그를 확인한 결과 정체불명의 하드웨어 스파이웨어가 설치되었던 흔적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기생충이라 불릴 만한 그 장치는 지난 며칠간 서버의 모든 데이터를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방금 전 원격으로 자폭했다. 최만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주가 공격은 연막이었다. 진짜 목표는 자신의 심장, 원본 장부였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장 은밀한 요새에 잠입했던 것이다. 그는 즉시 자신의 직속 해결사 팀을 호출했다. 유진의 한 실장과는 격이 다른 더럽고 폭력적인 일에 특화된 자들이었다. 누구야? 누가 감히 내 금고에 손을 댔지? 최만식은 펜트하우스에 CCTV 영상을 수백 번 돌려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침입의 흔적은커녕 그날 저녁 배달원의 모습 외에는 아무도 찍히지 않았다.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뜻이었다. 이것은 권지혁의 정규 보안팀 수준을 넘어선
섹터 7과 같은 최고 수준의 사이버 공격이었다. 그는 권지혁이 이 모든 일을 벌였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어떻게 권지혁은 이런 지저분한 뒷공작을 경멸하는 위선자였다. 그렇다면 그가 직접 움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용한 것이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일회용 말. 그의 머릿속에 한심한 얼굴 하나가 떠올랐다. 최만식은 오래전부터 권지혁의 유일한 약점인 아들 권민우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저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무능한 예술가 지망생. 권지혁을 압박할 카드로 쓸모 있을까 싶어 가벼운 감시를 붙여두었을 뿐. 단 한 번도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당장 권민우의 최근 동향을 싹 다 가져와 최만식의 명령에 해결사 팀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보고서가 올라왔다. 최만식은 보고서를 읽으며 실소를 터뜨렸다. 가관이었다. 그 한심한 녀석이 최근 몇 주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대포폰 사용, 고전적인 미행 따돌리기, 그리고 구로동의 폐공장 지대 출입. 모든 사건의 시작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 침입 당일 그가 배달원으로 위장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이런 멍청한 늙은이. 최만식은 권지혁을 비웃었다. 제 아들을 이런 위험한 일에 사지로 내몰다니 오히려 잘 되었다. 최만식의 머릿속에 잔인한 계략이 떠올랐다. 권지혁이 자신의 장부를 노린다면 자신은 그의 아들을 잡으면 된다. 그깟 데이터야 다시 백업 서버에서 복구하면 그만이지만 아들은 다르지 않나. 그는 권지혁이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인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권민우를 잡아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단, 상처 입히지 마. 귀한 미끼니까. 그놈을 잡아서 과연 누가 구하러 오는지 구경 좀 해보자고. 애비가 직접 올지 아니면 또 다른 쥐새끼를 보낼지. 최만식은 이 게임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 시각 서현주의 컨테이너 본부에서는 긴장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기생충이 자폭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전송한 데이터 패킷이 성공적으로 복구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원본 장부의 핵심, 정관계 로비리스트의 70%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증거였다. 해냈어.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혁은 집무실에서 이 보고를 받으며 5년 만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최만식의 목에 칼을 들이댈 수 있었다. 민우는 안전한가 지혁이 물었다. 작업실로 복귀했습니다. 저희 팀이 외곽에서 보호 중입니다. 한 실장의 대답은 확고했다. 아니, 연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지혁의 스피커를 찢었다. 뭔가 이상해. 기생충이 너무 쉽게 발각됐어. 최만식의 보안팀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이건 함정일지도 몰라. 그녀의 직감이 격렬하게 경고를 울리고 있었다. 민우 당장 거기서 빠져나와. 지금 당장. 연주가 다급하게 민우의 비상 호출기를 눌렀다. 하지만 민우는 홍대의 작업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의 방심이었다. 그가 비상 호출을 확인하고 문을 향해 몸을 돌린 순간 작업실의 유리창이 깨지며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크억. 민우는 반사적으로 저항했다. 지난 1년간 연주에게 배운 호신술로 2명을 쓰러뜨렸지만 상대는 유진의 보안팀과는 차원이 다른 자들이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민우의 관절을 꺾고 복부를 가격했다. 짧고 잔인한 격투 끝에 민우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컨테이너 본부의 모니터에서
민우의 생체 신호가 갑자기 사라졌다. 연주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지역의 집무실에서도 비상경보가 울렸다. 회장님 타겟이 사라졌습니다. 저희 외곽 팀원 2명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모든 복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역의 피가 거꾸로 솟았다. 최만식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그는 복수의 칼날을 거둔 것이 아니었다. 더 크고 끔찍한 덫을 놓기 위해 잠시 물러섰을 뿐이었다. 최만식. 지역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다. 연주는 모니터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5년간 지켜온 냉철함과 복수심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아들을 잃은 어미의 절박한 공포만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복수극은 인질극으로 변해버렸다. 이제는 그들의 반격이 아니라 아들을 구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어야 했다. 권지혁의 집무실, 그리고 서연주의 컨테이너 본부. 2개의 지휘소는 권민우의 생체 신호가 사라진 순간 지옥의 침묵이 휩싸였다. 모니터에 떠있던 신호 없음이라는 붉은색 경고등은 마치 최만식의 잔인한 조롱처럼 깜박였다. 5년간의 복수 계획, 치밀했던 반격, 그리고 이제 막 손에 쥔 승리의 증거가 한순간에 아들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인질 앞에서 무력화되었다. 서연주는 의자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5년간 유령처럼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녀의 강철 같던 의지가 엄마라는 본능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권지혁은 집무실의 대형 모니터에 떠있는 태신그룹의 폭락하는 주가 차트를 노려보았다. 숫자는 승리를 말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패배였다. 바로 그때 지역의 개인 보안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가 숨을 참으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최만식의 거만하고 역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권 회장, 내 선물이 마음에 드나? 자네 아들놈. 생각보다 맷집이 약하더군. 하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을 테니. 최만식. 지역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원하는 게 뭐냐? 하하,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 최만식은 시가를 빨아들이는 소리를 낸 뒤 말을 이었다. 간단해. 내 놈이 내 서버에서 훔쳐간 모든 것. 그리고 내 놈이 언론에 뿌린 모든 쓰레기. 내일 아침까지 전부 회수하고 내 주가를 원상 복구시켜놔. 그럼 아들놈은 머리카락 하나 안 다치고 돌려보내지. 최만식은 교환 조건을 제시한 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라고 덧붙였다. 자네가 직접 와야겠어. 내일 정오, 한강변에 있는 내 별장으로. 자네가 무릎 꿇고 모든 걸 반납하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거든. 감히 내 금고에 손을 댄 대가가 뭔지 똑똑히 가르쳐줘야지. 전화가 끊겼다. 지혁은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무서울 정도의 냉기만이 서렸다. 그는 즉시 연주에게 통신을 연결했다. 그놈의 목소리. 녹음했나? 물론이야. 위치도 추적했어. 그가 말한 한강변 별장. 확실해. 연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공포는 이미 차가운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협상은 없어. 지역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최만식은 약속을 지킬 위인이 아니야. 데이터를 돌려받는 순간 우리 셋 모두를 제거할 거다. 그놈은 자신의 범죄를 목격한 증인을 살려두지 않아. 그럼 어떻게? 민우가.
연주가 절규했다. 그래서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낸다.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한 기업의 CEO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된 야수의 눈이었다. 그는 한 실장에게 비상통신을 연결했다. 한 실장, 데이제로, 데이지로 프로토콜을 발동한다. 전 병력, 전투 태세로 전환해. 데이제로는 유진그룹이 적대적 MA나 전쟁과 같은 최악의 위기 상황을 상상하며 만든 비상계획이었다. 첫째, 지금 즉시 섹터 7을 통해 기생충이 빼돌린 모든 데이터를 특별검사팀과 내가 지정한 모든 언론사에 동시 전송해. 단 하나의 파일도 남김없이. 최만식이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그의 왕국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게 만들어라. 회장님, 그렇게 되면 태신과 연관된 저희 그룹 계열사들도 타격을 입습니다. 한 실장의 만류에도 지역은 단호했다. 상관없어. 썩은 가지는 잘라내면 돼. 지금 당장 실행해. 그는 이미 기업의 손익을 따지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심판이었다. 둘째, 법무팀은 태신그룹에 대한 공식적인 적대적 인수합병 MA를 선언해. 명분은 경영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기업 가치 훼손 방지다. 무너지는 제국을 헐값에 집어삼킬 거다. 지역의 명령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최만식의 숨통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릴 생각이었다. 그리고 셋째, 지역의 목소리가 가장 낮고 위험하게 깔렸다. 연주, 당신이 5년간 모아온 별장의 내부 구조도, 보안 시스템 정보, 모든 것을 한 실장에게 전송해. 한 실장은 최정예 알파팀을 이끌고 나와 함께 현장으로 간다. 우리는 민우를 되찾아올 거야. 새벽 4시, 대한민국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주요 언론사들의 서버가 동시에 마비될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 폭탄이 터졌다. 태신그룹 최만식 회장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리스트, 그리고 5년 전 서연주 암살 시도 정황까지.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긴급 속보가 모든 채널을 장악했다. 태신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검찰은 특검팀을 꾸려 최만식의 자택과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정점. 유진그룹은 태신그룹의 인수를 공식 발표했다. 모든 것이 지혁의 계획대로였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최만식은 자신의 별장에서 이 모든 광경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TV를 향해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권지혁, 이 개자식. 그는 자신이 권지혁을 얕봤다는 것을, 그가 아들을 포기하고 자폭 테러를 감행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 죽여버리겠어. 최만식은 권민우가 묶여있는 지하실로 향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별장의 모든 전원이 차단되며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한 실장의 알파팀이 그림자처럼 침투한 것이다. 유진의 정예 요원들과 최만식의 해결사들 사이에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연주는 방탄복을 입고 한 실장의 호의를 받으며 지휘 차량에서 실시간으로 내부 상황을 통제했다. 알파팀, 2층 복도, 적 3명 찰리팀. 지하로 진입해. 민우는 분명 지하 와인셀러 근처 패닝룸에 있을 거야. 그녀가 5년간 연구한 정보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지혁은 직접 총을 들고 선두에서 움직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가 마침내 패닉룸의 두꺼운 철문을 폭파하고 들어섰을 때 최만식이 피에 젖은 권민우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오셨나? 권 회장. 내 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하지만 걱정 마. 내 놈 대는 내가 확실히 끊어줄 테니. 최만식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최만식 지역의 뒤에서 나타난 연주가 소리쳤다. 그녀는 방탄 헬멧을 벗어 던졌다. 성형으로 변했지만 증오로 불타는 그 눈빛은 5년 전 그대로였다. 최만식은 총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서연주. 말도 안 돼. 넌 죽었어. 내가 분명히. 그의 오만했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내 놈이 직접 확인했어야지. 이 멍청한 놈아. 연주가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최만식의 혼란을 파고들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지역이 몸을 날려 최만식을 덮쳤다. 두 남자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역의 분노와 최만식의 발악이 뒤엉켰다. 탕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최만식의 어깨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한 실장이 정확하게 그를 제압한 것이었다. 최만식이 무릎을 꿇는 순간 패닉룸의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다. 속보입니다. 방금 전 특검팀이 최만식 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태신그룹. 사실상 공중분해. 모든 것이 끝났다. 연주는 비틀거리며 민우에게 달려가 결박을 풀었다. 민우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눈을 뜨고 5년 전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지역은 피 묻은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감쌌다. 그의 차가운 눈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한강변 최만식의 별장은 지옥 같던 총성이 멎은 뒤 법의 심판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다. 동이 트는 희미한 빛 속에서 한때 대한민국을 검은 돈으로 주무르던 거물. 최만식은 어깨에 피를 흘리며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그의 눈은 패배감과 공포, 그리고 자신을 유령처럼 바라보던 서연주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충격으로 완전히 공허했다. 권지혁은 구급대원들이 아들 민우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싣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우는 의식이 희미한 와중에도 한 손으로는 아버지의 피 묻은 재킷을, 다른 한 손으로는 어머니 연주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세 사람은 위태롭지만 필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연주는 헬멧을 벗어 던진 채 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들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낯선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은 5년 전의 서연주 그대로였다. 지역은 그런 그녀의 어깨에 말없이 손을 얹었다. 어떤 사과도,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행동이, 그리고 그들이 함께 되찾은 아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최만식 게이트는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정계와 법조계를 강타한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최만식의 장부에 이름이 오른 수십 명의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태신그룹은 뿌리째 흔들렸고 권지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무너지는 제국을 집어삼켰다. 유진그룹은 적대적 인수 합병을 공식화했고 주주들은 부패한 왕국을 버리고 새로운 지배자를 환영했다. 권지혁은 냉혹한 사냥꾼처럼 태신의 알짜 자산들을 흡수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더 이상 제국의 확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간 아내와 아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한
정당한 대가지 부리자. 다시는 그 누구도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경고였다. 세간의 관심이 최만식 게이트와 유진의 태신 인수라는 거대한 폭풍에 쏠려 있는 동안 권 씨 일가는 철저히 모습을 감췄다. 민우는 유진그룹의 VVIP 병동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곳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치명상은 피했지만 몸 곳곳에 남은 상처는 그날 밤의 사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증명했다. 지역은 병실을 지켰. 그는 수십조 원이 오가는 인수합병 서류를 병실 한쪽 구석에서 처리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태블릿의 숫자 위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그리고 그 옆에서 지친 듯 함께 잠든 아내의 낯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연주는 복수가 끝난 뒤 깊은 허탈감에 빠졌다. 5년간 그녀를 지탱해온 것은 오직 증오와 복수심이었다. 하지만 이제 최만식은 무너졌고 그녀는 서연주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서연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죽음에서 돌아왔지만 과거의 자신을 영원히 잃어버렸다. 그녀는 어떻게 다시 아내와 어머니가 되어야 할지 몰랐다. 지역이 내미는 따뜻한 수프가 낯설었고 민우가 상처 입은 손으로 잡아주는 온기가 두려웠다. 그녀는 5년간 감정을 죽이고 살아왔다. 다시 감정을 느끼는 법을 배워야 했다. 민우가 퇴원하던 날, 지역은 아들을 홍대의 낡은 작업실로 데려갔다. 그곳은 괴한들의 침입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지역은 부서진 이젤과 찢어진 캔버스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가 쓸모없다고 경멸했던 아들의 그림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그림들 속에 담긴 아들의 고뇌와 분노,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곳은 정리하겠다. 지역이 말했다. 민우는 아버지가 또다시 자신의 세계를 통제하려 한다고 생각해 반발하려 했다. 아니요. 제가 새로운 곳으로. 지역이 아들의 말을 잘랐. 유진아트센터 가장 좋은 층을 내 작업실로 만들어주마. 네가 하고 싶은 그림 마음껏 그려. 그것은 통제가 아닌 뒤늦은 인정이자 사과였다. 그리고 세 사람은 5년 만에 그 거대한 저택으로 돌아왔다. 연주의 온기가 사라진 뒤 차가운 박물관 같았던 그 집으로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연주는 자신이 직접 골랐던 가구들을 낯선 손길로 어루만졌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대한 식탁에 마주 앉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요리 대신 과거 연주가 자주 끓였던 평범한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다. 집안의 고용인들이 아닌 지역이 직접 주방에서 서툴